안녕하십니까.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3회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한씨는 대장의 깃불을 세우고 북을 올리면서 정령의기로 진격하였다. 그러자 조나라 군대도 그들을 공개하여 한동안 백병전이 벌어졌다. 이때 한신과 장의가 일부러 패주하는 척하며 강가의 진지로 달아나자 강가에 있던 부대가 진지를 열어 그들을 들어오도록 하고는 조나라 군과 전투를 벌였다. 조나라 군대는 자기 본부를 비워둔 채 한나라 군대를 추격하면서 한나라의 군기를 서로 빼앗으려 다투었다. 한신과 장인은 이미 강가의 군영 안에 이르렀고 정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조나라 군대는 이길 수가 없었다. 이 틈에 한신이 먼저 파견했던 2,000명의 선봉대는 텅 빈 조나라의 본영에 쳐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모두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 2,000개를 세웠다. 조나라 군사들은 배수진을 친 한나라 군대를 이기지내지 못하고 또한 한신 등을 사로잡지 못하자 철수하여 본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본영에 온통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한나라 군대가 조나라 왕과 장수들을 모두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나라 장수들이 도망치는 군사들을 빼면서 독진했지만 도저히 저지할 수가 없었다. 이때 한나라 군대는 앞뒤에서 해중하여 조나라 군대를 대표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마를 포로 잡고 승왕군 진열을 죽였으며 조나라 왕 혈도 사로잡았다. 이때 한신은 군중에 광무군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광무군을 생포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자가 광무군을 묶어서 한신의 지휘부대로 데려왔다. 한신은 즉시 광무군의 포성을 풀어주고 그를 동쪽으로 함께하고 자신은 서쪽을 향하여 앉아 그를 마치 서성을 접대하는 것처럼 대하였다. 제장들은 각각 노획한 수급과 포로를 한신에게 바치고 난 뒤 한신에게 축하를 표시하였다. 이때 몇 사람이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산을 오른쪽으로 하여 벽으로 삼고 강은 왼쪽으로 하여 앞에 두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께서는 병법과 반대로 저에게 강물을 던지게 하고 조나를 격파하고 난 다음 잔치를 벌이자고 말하시는데 이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례를 거두셨으니 이는 무슨 저술입니까? 그러자 한신이 대답하였다. 이건 역시 병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자세히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병법의 사지에 빠져봐야 비로소 살 수 있고 망한 땅에 놓은 원후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지금 우리 부대는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평소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모은 오합지졸 병사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뒤로 물러서면 곧 죽는다는 것을 알도록 함으로써 필사의 각오로 싸우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오늘 그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곳에서 싸우도록 했다면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면서 감탄에 맞아놨다. 그런 연후에 한신이 강무원에게 물었다. 지금 제가 북쪽으로 연나라를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공격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능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광무군은 거듭 사양하며 말했다. 패장은 용감한 작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고 나라가 망한 대부는 국가 생존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한 일개 포로일 뿐입니다. 어찌 당신과 함께 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신이 말했다. 병예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우나라가 망했지만 진나라에 있을 때는 진나라가 흥했습니다. 이는 결코 그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어리석었다가 진나라에 있을 때 갑자기 현명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국군이 그를 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으며 그의 계책을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안군이 선생의 계책을 받아들였다면 저 한신과 같은 사람 역시 이미 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생을 모시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한신은 재차 제가 중심으로 선생의 계책을 받아들이려 하니 부디 사양을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드디어 광문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들으니 슬기로운 사람도 1000가지 일을 생각하며 반드시 한 가지의 실수가 나오며 어리석은 사람도 1000가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의 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이 취할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계책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성안군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계책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의 패배로 인하여 그 군대를 잃고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위나라 왕을 사로잡았으며 정령을 공개하고 이번에는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조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성안군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명성은 온 나라에 떠날리고 그 위엄이 천하에 떨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모두 농기구를 내려놓고 경작을 멈추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당신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군의 큰 장점입니다. 강문이 대답하였다. 지금은 우선 싸움을 멈추고 조나라의 사회를 안정시키며 전쟁 고아들을 돌보게 되며 백리 안의 백성들은 날마다 고기와 맛있는 술로 잔치를 벌여 병사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는 연후에 북쪽 연나라로 향하는 길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다시 유색익을 파견하여 연나라에 서신을 보내 당신의 장점을 분명하게 말하게 되면 연나라는 반드시 항복할 것입니다. 연나라가 항복한 뒤 또 유색익을 동쪽으로 제나라에 파견하여 연나라의 항복 사실을 알게 되면 제나라 역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명한 사람이라도 제나라를 위하여 묘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하를 정치하는 대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용병이란 먼저 허장성세를 보이고 난 후에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신은 정말 좋은 계책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 광군의 계책에 따라 사람을 연나라에 보내자 연나라는 과연 항복하였다. 수만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 세치 혐한을 놀리는 서생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 후 사람을 보내 한왕에게 보고하면서 장의를 조나라 왕으로 세워 조나라를 안정시키자고 건의하자 한왕은 이에 동의하여 장의를 조왕으로 세웠다. 조나라는 몇 번에 걸쳐 군대를 출병시켜 광하를 넘어 조나라를 공격하였는데 조왕 장의와 한신은 항상 서로 왕래하면서 구원하여 조나라의 성읍들을 안정시키고 또 한왕을 지원하였다. 이때 조나라는 평양에서 한왕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한왕은 남문 쪽으로 도망쳐서 왕과 섭에서 경포와 합류하여 송고로 갔고 조나라 역시 곧바로 한왕을 포위하였다. 6월에 한왕은 송고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 등공과 함께 수문에 있는 장의의 군영으로 갔다. 도착한 뒤 곧바로 객사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스스로 한왕의 사신이라고 칭하고는 말을 타고 조나라 군영에 들이닥쳤다. 이때 장의와 한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한왕은 그들의 침실에서 그들의 인부를 빼앗고 공기로 제장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직무를 바쳤다. 한신과 장의는 잠에서 깬 뒤 비로소 한왕이 온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 한왕은 그를 두 사람이 통솔하던 군대를 빼앗아 장의에게 조나라를 수비하고 한신을 상국에 임명한 뒤 그에게 아직 경량에 파견되지 않은 조나라 군대를 소집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신이 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거느려 아직 평원지를 건너지 않고 있을 때 한왕이 여기기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설득하여 이미 항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한신이 제나라 진격을 중단에 하자 범양이 책사 개통이 만료했다. 지금 장군께서 명령을 받들어 제나라를 진격하고 있는 중에 한왕이 밀사를 보내 제나라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에게 공격을 중단하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또한 역시는 일개 선비에 불과합니다만 단지 마차를 타고 새치혀를 올려 제나라의 70여 성을 항복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장군께서는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한 해가 넘도록 겨우 조나라의 50여 성을 항복받았을 뿐입니다. 장군이 되신 지 벌써 몇 해가 되었건만 일개 더버무리 선비의 공만도 못하시니 말이 됩니까? 한신은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 계책을 따라 계속 황하를 건너 제나라로 진격하였다. 용저가 제나라 왕과 함께 한신과 대치하면서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용저에게 말했다. 한나라는 멀리 싸우러 왔으나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걷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초나라와 제나라는 자기 땅에서 싸움을 벌이니 도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성을 굳게 지키시면서 제나라 왕으로 하여금 그의 신하를 이미 빼앗긴 성의 성읍에 파견하게 한다면 그곳 백성들은 아직 제나라 왕이 살아있고 또 초나라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드시 한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는 2000이나 떨어진 곳에서 와서 싸우고 있는 형편에 이미 한국에 있던 성들이 모두 배반해버리면 그들은 식량조차 구하지 못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용제는 나는 한신과 어릴 적에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그를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더구나 나는 지금 제 나라를 도우러 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한나라를 항복시킨다면 나는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지금 내가 전쟁을 통하여 한나라를 격파하게 되면 제 나라 질발은 내가 차지하게 될 텐데 왜 전쟁을 중지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교전은 결정됐고 양군은 유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신은 밤에 몰래 만여 개의 모래주문을 만들게 하여 유수의 상류를 맡겼다. 그리고는 병차들의 절반만을 이끌고 유수를 건너 용제를 기습하다가 회전하는 척하고 철수하였다. 용제는 기뻐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급쟁이 한신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는 즉시 병사를 거느리고 유수를 건너 한신을 맹추겼다. 유수는 용제의 군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한신이 사람을 보내 상류의 모래주문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자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밀어닥쳤다. 용제의 군사들이 대부분이 아직 유수를 건너지 않고 있었는데 한신은 곧바로 반경명령을 내려 용제를 죽였다. 유수 동쪽에 있던 용제의 군대는 4분 오해되어 도망치고 제나라 왕 역시 도망쳤다. 한신은 성량까지 패잔병을 추기하여 모든 초나라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다. 괴통 한신에게 천하 상분론을 제안하다. 한나라 4년 한신은 마침내 제나라를 완전히 평정했다. 그는 곧 사자를 한왕에게 보내 서신을 전달하였다. 제나라는 간사하고 변덕이 심해 한시도 평온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남쪽은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제나라에 임시대왕을 세워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 기세를 결코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신은 가왕이 되어 국가에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왕은 평양에서 항우에게 몰려 포위되어 있었다. 이렇듯 신기와 불편한 때 한신의 사자가 도착하여 서신을 바치자 한왕은 서신을 보고는 크게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으면 밤낮으로 빨려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건만 오히려 제가 왕이 되려고 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인가 라며 욕을 하였다. 그때 곁에 있던 장량과 진평이 한왕의 발등을 몰래 밟고 사과하는 척하면서 기가 입을 대고 속삭였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신이 왕으로 자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신을 왕에 임명하고 잘 대집해서 제 나라를 튼튼히 지키도록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반란이 생길 것입니다. 한왕이 그때서야 비로소 사정을 깨닫고 또 욕을 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평정했으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시왕이라니 말이 되느냐? 진짜 제나라 왕이 되어 제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전하라. 그리고는 장량을 보내 한신을 정식으로 제나라 왕에 임명하고 동시에 그의 부대를 징집하여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때 초나라는 한신 때문에 용제의 군사 20만을 잃게 되자 불안해진 항우는 한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섭이라는 사람을 한신에게 보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정으로 시달려 왔기 때문에 연합하여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뒤 우리는 각기 그 공직에 따라 땅을 분할하고 왕을 옹립하였으며 군사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남의 영토를 약탈하며 삼진을 점령하고 한국강 밖으로 진출한 뒤 다른 제후들의 군사를 소집하여 드디어 초나라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의도는 천하를 평탄하지 않으며 군사를 거두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가 이렇듯 만족을 모르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더구나 한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항왕께서는 그를 처치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가련하게 생각하여 목숨을 살려주곤 하시는데 한왕은 일단 그 자리만 모면하게 되면 항상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한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에게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공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항왕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왕이 천하의 선구를 정탈하고 있는데 관건은 기공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공이 한왕을 돕게 되면 한왕이 승리하고 항왕을 돕게 되면 항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항왕이 소멸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기공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